문학을 공부하는 방송 문학정독의 무수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현대문학상 수상소설집 2019년도 작품들을 읽고 왔습니다. 네,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수상작은 모르그 디오라마라는 박민정 작가님의 단편입니다. 이 작품은 성 성추행, 성폭력을 다룬 서사예요. 어 이게 참 시의성이 있는 주제이기도 하고, 아마 이 작품이 발표된 이후인가 아니면 그전인지 모르겠는데, 뭐 엠번방 사건도 터졌었고, 문단뿐만 아니라 문학의 전체에 또 성추행, 성폭력 사건들이 많이 발생했었죠. 음. 참 그래서 이 작품이 수상을 한, 그러니까 시의성이 또 중요하고 당대의 중요한 이슈가 되는, 어떤 화제가 되는 그런 사건을 선정을 한 것이죠. 그런데 뭐 이 주제가 어 그러니까 주제 자체는 어 되게 어떤, 뭐랄까, 되게 이미 많이 다른 작가들도 많이 써 왔고, 근데 이 주제를 만약에 내가 쓴다, 그럼 어떻게 쓸 것인가. 그러니까 형식의 문제인데,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에 참 문제가 참 힘 어 어렵다고 생각해요. 네. 더 이상 신선하기가 힘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주제가 좀 몇 있죠. 근데 박민정 작가님은 잘 풀어내신 것 같아요. 어 일단 그 형식 자체가, 음 이 작품은 장점이 많은데, 어렸을 때 그 성추행, 뭐 성폭행을 당했던 경험을 독자는 당연히 모르죠, 처음부터는. 근데 이 화자가 거의 인제 막바지에 가서야 '아, 내가 그런 일을 당했었구나.' 이거를 인식을 하게 됩니다. 거의 추리 형식이랄까? 서스펜스 형식으로 쓰여졌고, 요즘에 이런 식으로 많이 쓰죠. 처음부터 다 알려주면 어 또 재미가 없으니까요. 끝까지 보게 만들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좋았고, 이 이 주인공은 처음에 우리 신체 검사하잖아요, 어렸을 때. 근데 신체 검사를 했는데 그 기록이 여러모로 의심스러웠다. 뭐 예를 들면, 자기는 어 O형 O형인 줄 알았는데 뭐 A형으로 신체 검사가 나왔다든지, 음 뭐 이런 거죠. 그 시력도 그렇고 키도 그렇고 잘못 재진 게 아닌가. 어 근데 이런, 그러니까 키와 몸무게와 혈액형과 시력에 관한 착각과 오류와 오기, 이런 것들. 근데 이게 어 주제와도 관련이 있죠. 주제와 관련이 있고, 그리고 이 화자는 자기가 죽음을 경험했다, 일종의 임사 체험을 경험했다고 하면서 UFO에서 UF? 어 UF에 자기가 끌려간 적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친구들하고도 좀 고백을 하는데, 네, 그런 어렸을 적에 임사 체험했던 것들, 그런 경험들,
나누고, 그리고 이 화자가 성인이 됐을 때는 외국계 그 플랫폼 검색 플랫폼 회사에 있다가 그 회사가 거의 망해 가면서 웹툰이 아니라 음 거의 그 포털 사이트가 병합이 되죠. 어 국내 웹툰 사이트와 통합되었다. 저질 콘텐츠 일색인 사이트와. 근데 거기는 되게 몰카 피해자 여성이 고통을 다룬답시고 캐릭터를 익스플로이테이션 장르물 자체로 다루는, 그러니까 이런 설정들 하나하나가 주제와 잘 맞물리는 거죠. 그냥 몰락하고 있는 주인공, 그리고 아리까리한 기억들, 애매한 기억들. 자기가, 그러니까 트라우마인데, 일종의 트라우마인데, 성폭력 당했던 그 철저히 피해자의 입장에서 트라우마로 일시적인 기억 상실증, 일시적이라고 하기엔 너무 긴 시간인데 오랜 시간의 기억 상실증에 걸린 화자인 거죠. 음. 근데 이 화자는 자기가 성인이 돼서 그 웹툰 사이트에, 자기 사이트에 올라온 이 음란 동영상들을 하나하나 검수하면서 자기 기억을 또 문득문득 떠올리게 되고, 대학 시절 들었던 어떤 강의, 그 모르그 디오라마라는 제목과 하고도 연관되는데, 그 강의에서 프랑스에서 파리 시체 공시소 모르그에서 신원 미상의 시체를 공개해서 유족을 찾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눈을 감은데 깨끗하고 아름다운 소녀의 시체를 전시한 거죠. 근데 그 소녀 시체를 보기 위해 수만 명의 인파가 몰렸더라. 이게 오늘날 여성의 신체를, 그러니까 음란 동영상 같은 거 전시하고 그걸 보는 사람들의 심리와 비슷한 어떤 역사적 맥락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이런 하나하나의 에피소드들이 참 살아 있고 어 좋았다. 그래서 이 작품은 장점이 참 많습니다. 모로고 디오라마. 그래서 막바지에 가면 진실이 밝혀지죠. 이런 부분들. 이 이 주제로 참 잘 쓴 것 같아요. 잘 쓴 것 같고, 역사적 사실들, 그리고 피해자의 트라우마, 이런 것들을 잘 녹여서 쓰지 않았나. 어 문득 궁금해지긴 하네요. 이런 것들 분석을 하면서도, 그럼 도대체 박민정 작가님은 이 작품을 어떻게 기획을 하고, 글쓰기도 전략이니까요. 주제가 먼저 나왔을까? 혹은 소재? 아니면 어떤 에피소드가 먼저 들어왔을까? 아니면 주제를 일단 정해 놓고 성폭력 피해라는 주제, 이걸 어떻게 좀 그릴까 하면서 검색을 하면서 살을 붙였을까, 에피소드 같은 것들을. 뭐 작가마다 작업 방식이 있겠죠. 근데 저는 인제 철저히 그 작가의 입장에서, 저도 인제 소설을 쓰고 싶으니까요. 이 작품들을 볼 수밖에 없는데 궁금하긴 해요. 작가님들마다 어떻게 이 소설을 쓴 것인지, 작업 방식이랄까? 참 잘 봤습니다. 음. 마지막까지 보면,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주제는 너무 민감한 주제고, 결국 우린 다 알잖아요. '아, 성추행, 성폭력 나쁜 것이다.' 음. 어떻게 보면 뻔할 수 있는 주제인데, 그래도 당사자 입장에서 잘 그려냈고, 그러니까 소설을 다 읽었을 때 그 주제가 그러니까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잘 전달되는 게 중요하겠죠. 음 소설뿐만 아니라 영화나 웹툰이나 드라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정작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전해지지 않고 너무 선정적으로 가거나 음 메시지가 잘못 전달되면 참 안타까울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도 이 작품은 어 잘 쓰여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숙모들이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도 주제가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박민정 작가님이, 제가 작품들을 다른 작품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사회적인 이슈들을 다루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성추행, 성폭력 피해자, 숙모들 같은 경우에는 어 그 어 베이비시터 이모들, 숙모들 얘기입니다. 연령대는 한 40 대, 50 대, 60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자분들. 베이비시터 관련해서도 뉴스에 몇 번 나왔잖아요, 안 좋게. 음 아이를 뭐 폭행한다든지. 근데 그런 주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사회의 어떤 부분이고, 어 네, 그러니까 베이비시터 일을 하는 고모를 둔 사촌? 사촌이 화자인 거죠. 근데 고모 이야기를 합니다. 고모는 어떠어떠한 삶을 살았고, 뭐 20 대에 2번 결혼했고 모두 실패했다, 이런 얘기들. 음. 그리고 고모가 아이를 낳았다가, 아이를 임신했다가 6 개월차에 자연유산하는 얘기 같은 것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캐릭터를 만드는 거죠. 고모는 어떤 사람이다. 근데 그 고모가 지금 베이비시터로 일하고 있다. 음. 이 소설도 참 좋았습니다. 이런 소설을 쓰려면은 해당 직업에 대한 조사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신문이나 뭐 뉴스, 아니면 직접 인터뷰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 현실에 대해 잘 알아야 될 것 같고, 베이비시터는 실제 이러이러한 삶을 사는구나. 어떤 표본을, 어떤 베이비시터의 인생을 보는 것 같아서 참 짠하기도 하고, 어 제가 모르는 영역이죠. 모르는 직업, 모르는 계층인데, 이런 소설의 장점이랄까? 어 알려주는, 어 참 직업 소설 중에 하나인 셈이죠. 아주 알려져야 될 직업들이 참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근데 이런 소설도 좋은 것 같아요. 소설가 입장에서도 '아, 요번엔 내가 어떤 직업을 파 볼까? 그래, 베이비시터 이야기를 해 보자.' 나는 베이비시터에 대해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 이참에 소설 쓴답시고 몇 주 혹은 몇 달 동안 공부를 하는 거죠. 공부를 해서 충분히 인제 근데 소설은 정보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니까 스토리가 있고 서사가 있고 캐릭터가 캐릭터가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소설 한 편을 쓴다는 건 한 캐릭터에 대해서 그 캐릭터의 캐릭터로 대변되는 직업이죠. 직업을 공부한다는, 온전히 빙의하고 체화한다는 의미가 있지 않나. 그래서 소설가는 공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숙모들 넘어가고, 예, 오늘은 1 시간 내로 다 끝낼 작정입니다. 자, 우다영 작가님의 노크라는 작품이에요. 90년 서울 출생이신데 깜짝 놀랐습니다. 90 년생이면 한 30 살? 서른 살인가? 그죠? 되게 젊으시죠. 노크라는 이 작품은, 음 이거야말로 이제 방금 봤던 박민정 작가님의 두 작품들은 베이비시터, 우리 사회의 어떤 한 계층이나 아니면
성폭력, 성추행 피해자를 되게 사회적인 민감한 이슈를 다뤘다면 노크란 이 작품은 소설 그 자체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스릴러 영화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스펜스 같은 느낌. 주인공이 갑자기 운전하다가 어떤 전화를 받죠. "당신을 만나러 가고 있어요. 오늘 저녁에 봐요. 당신에게 전해 줄 게 있어요. 7시 까지 갈게요. 지금 그 도시로 가고 있어요." 이런 어떤 알 수 없는 여성의 전화를 받은 거죠. 음. 이게 스릴 넘치지 않습니까? 도대체 뭘 전해 준다는 건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찾아온다 그러고 궁금하죠. 이 궁금증이 끝까지 갑니다. 어. 소설은 그 하나를 붙잡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뭐 궁금증일 수도 있고, 보통은 궁금한 거죠. 어떤 질문을 하나 잡고 한 끝을 잡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이 소설이 그렇죠. 도대체 누가 오는 걸까? 뭘 전해 주러 오는 걸까? 그게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럼 읽을 맛이 나죠. 이게 하나의 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화자는 외국계 잡지사 에디터로 일한 지 3년 남짓 된 사람이에요. 음. 어쨌든 이 작가가 이 작품은 끊임없이 밖에 비가 내리고 있고, 비도 어떤 메타포겠죠. 그리고 어떤 호텔, 자기 선배가 있는 호텔로 갑니다. 근데 그 파파 선배가 인제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그 호텔에서 로비 한쪽에서 선배가 인터뷰하고 있는 사람은 구두 조각가인데 슈즈 파파라는 남자이죠. 그래서 이 셋이 슈즈 파파의 호텔 룸에 갑니다, 인터뷰 끝나고. 막 대화하죠. 그러다가 인제 선배가 중간에 빠져요. 그리고 이제 슈즈 파파랑 이 주인공만 남죠. 그리고 이 파파는 "야 그 사람한테 이쪽으로 오라 그래라. 내 방으로 오라 그래라." 어 그렇게 된 상황이에요. 근데 뭐 끝까지 여자는 오지 않습니다, 전해 준다는. 그 여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그럼 파파가 의문의 인물인데 좀 이상한 말들을 좀 많이 하죠. "궁금한 게 있어. 네가 했던 가장 나쁜 짓이 뭐야?" 나쁜 짓 하면서. 어 자기가 했던 나쁜 짓을 얘기를 하죠. 자기가 어떤 집에 교회 전원주택가에 잔디를 깎으러 갔는데 유치원이었죠. 서너 살배기 아들이 있었어요, 그 집에. 근데 그 아들이 공놀이 하다가 밖으로 공을 따라 나갔던 거죠. 근데 그 공이 굴러가는 야트막한 내리막길을 애가 공을 잡으려고 가는데 이 파파가 뒤따라간 거죠. 근데 그 애를 그냥 따라만 가다가 계속 쫓아갔던 거예요. 미행했던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파파는 아이는 무사히 유복한 가정으로 돌아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아닐 수도 있다. 뭐 인생의 운도를 크게 잃고 비참하게 살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음. 근데 이 화자는 그냥 듣다가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그제야 공을 쫓아가는 어린아이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걷는 것이 아주 무서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음. 파파는 중간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음. 그렇지만 여전히 그 여자가 무섭다면 찾아오겠다는 여자죠. 이렇게 생각해 봐. 너는 그 여자를 피해 잘 모르는 낯선 남자와 이렇게 단둘이 남겨진 거야. 어떤 게 더 무서운 것 같아? 이런 말을 주인공이 슈즈파파가 합니다. 섬뜩하죠. 음. 파파가 인제 욕실에서 씻는 동안 구두 조각들을 구경합니다. 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동화에 나왔던 구두 이야기들은 어 다 구두를 신기 전에 자신의 운명을 점치지 못하죠. 음음. 근데 구두로 둘러싸여 있어요. 음. 같은 방향으로 놓인 구두들은 모두 불행하게 죽은 여자의 흔적처럼 음산한 기운을 풍겼다. 내뿜었다. 이런 음 도련한 생각이지만 이대로 내가 죽을 것 같은 반드시 죽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이런 이렇게 분위기를 몰아가는 거죠. 뭐 슈즈파파가 연쇄살인마 같은 느낌. 그 구두 이게 다 정체가 드러나진 않거든요. 다 숨기고 있는데 끝까지 전말을 안 보여줘요. 그 찾아오겠다는 여자는 어떻게 됐는지. 어 그리고 왜 갑자기 중간에 선배가 사라졌는지 인제 전화를 받더니 나가 버린 거죠, 눈물 흘리면서. 슈즈파파의 정체는 뭔지가 안 드러납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되게 음산하고 공포스러운 숨을 죄어오는 그런 분위기가 있죠. 그런 의미로 쓴 것 같아요. 다 드러나지 않아서 숨기고 있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즐기는 소설인 거죠. 생각해 봤는데 그 여자의 덤프 트럭을 만난 것 같아. "왜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크고 무서운 건 피해 볼 도리가 없어." 이런 애매모호한 말들 던지고 어 그죠. 음. 이 주인공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꾸벅꾸벅 졸니다 침대에서. "미안 잠깐 졸았나 봐." "그래? 그럼 아무것도 듣지 못했겠구나. 너에게 정말 중요한 충고였는데." 이게 끝나요. 뭔가 싸하죠. 이건 뭐 판타지로 볼 수도 있고요. 이 파파의 정체가 결국 이 여자를 죽이고 뭐 구두로 만들어 버린다든지 그 여자가 신고 온 구두만 남겨둔다든지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정체는 밝혀지지 않습니다. 흥미진진한 작품이었고 그다음에 윤희영 작가님의 마흔셋. 윤희영 작가님 정말 잘 쓰세요. 어떤 작품이든 재밌게 쓰시고 주제 자체도 좋고요. 어 주인공이 43인 거죠. 어머니 어머니와 그리고 동생, 원래 남동생이었는데 여동생이 된 음 재윤. 재윤은 인제 남자가 되고 싶어 했고 가 되기 위해 수술을 했죠. 가슴을 제거하고. 음 근데 이 소설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장을 정말 잘 묘사를 해내요. 재윤이 어떤 심정이었는지. 음 그래서 참 좋습니다. 읽어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줄을 많이 쳤거든요. 재윤의 입장의 서술 그리고 어머니의 입장의 서술들. 음 어머니는 어떤 삶을 살아오셨고 그다음 나. 3 명의 인물들의 서술들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어 이런 서술이 참 좋아요. 음 예를 들면 재윤 동생이죠. "사람들이 내 몸만 쳐다보는 것 같아. 내 가슴만, 엉덩이도. 언니 내 다리는 왜 이렇게 가늘까? 어깨가 더 넓었으면 좋겠어. 내가 탄탄하고 똑바르고 힘세 보였으면 좋겠어." 그전에는 자신이 여자가 아니라는 생각은 또렷해도 몸 자체에 대한 이물감은 그렇게 극심하지 않았는데 어찌어찌 참을 수 있을 정도였는데 갑자기 심해져서 이제는 견디기 힘들 정도라고 했던 게 언제였는지 확실히 기억나지 않았다. 나는 남자로 살아야겠어. 재윤이 분명히 내게 말한 건 3년 전이었다. 재윤은 이미 트랜스젠더 퀴어 커뮤니티에서 FTM 전환 시술, 피메일 투 메일 이렇게 나오네요. 시술에 대한 모든 정보를 모으고 호르몬 주사를 시작할 준비까지 맞춰 놓은 상태였다. 가슴의 지방을 절제할 거라고 했다.
뭐 이런 식의 서술. 그리고 나에 대한 서술도 참 재밌어요. 어 어디에도 머무르거나 닻을 내리지 않고 살고 싶다고 생각한 건 아마 그 짧고 미친 경제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문화적으로는 톡톡히 혜택받은 20대 초반의 한 조각이 너무도 달콤해서였던 것 같다. 나는 내가 평생 어느 곳에도 고이지 않기를 바랐다. 한국에 돌아와서는 새롭고 귀엽고 예쁜 것들을 찾아내는 그 눈과 감각을 지닌 친구들과 함께 새로 생긴 카페에서 카페로, 팬케이크에서 팬케이크로, 음악에서 음악으로, 책에서 책으로 김이 나게 흘러다녔다. 대학교 4학년이 되어 검고 암울한 외환위기의 구름이 머리 위 하늘을 빼곡히 뒤덮었을 때에도 나는 다음번 여행은 어디로 갈지를 생각하고 있었다. 뭐 이런 식의 서술. 나는 언제나 내가 우선이었다. 참 좋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또 암에 걸렸어. 음.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묘사, 서술. 음. 병실에서 엄마가 잠든 틈을 타 나는 엄마의 전화기를 열어보았다. 거기에는 엄마가 숙자와 아주머니와 주고받은 몇 달치 카톡 기록이 저장돼 있었는데 그에 의하면 엄마는 지난 몇 년간 동생과 나 몰래 5차례 입원을 했다가 퇴원했고 위궤양, 대상포진, 방광염, 장염, 방광염, 마지막에는 방광염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강한 통증이 지속되어 내원에 검사를 받은 결과 그것은 실은 방광이 아니고 자궁에서 시작된 통증이었으며 종양이 주변 장기에 이미 너무 많이 전이되어 뭐 그런 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 지지지지지지 탕탕탕탕의 연속이었다. 병원비도 그동안 숙자 아주머니에게 신세를 져온 모양이었다. 눈물 나도록 한에 빠졌지만 사실은 세상에 딱 하나뿐인 이야기, 오직 나, 무심하고 또 무심했던 장녀만이 독자로 설정된 서사였다. 거기에는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아주머니의 논평과 질문, 입원을 하셨다면 그래도 재경이는 와서 엄마를 돌봐주고 있겠죠. 큰딸이잖아요. 그에 대한 엄마의 변명, 일하느라 바쁜 애 부르기 그래서 나 혼자 할 수 있어. 거기에 놀라 이어지는 힐난에 가까운 질문. 재현이는요, 둘 중 하나는 와야 하지 않겠어요? 엄만데요. 과 방어. 아유, 걔는 자기 문제로 고민이 많아. 됐거든. 분노. 아니, 지금 까지 얼마나 숨긴 거예요? 또 어디가 안 좋으신 거예요? 정말 말씀 안 하실 거예요? 와, 손사래. 아니, 아니라니까. 나 귀찮아라. 그리고 폭발. 언니, 거기 가만히 있어요. 나 지금 가니까. 또한 곁들여져 있었다. 문장이 참 좋죠. 정말 깔끔하게 잘 쓰십니다. 이 소설은. 음. 그리고 이 부분도 한번 읽어볼게요. 재현이 웃으면서 눈에 고인 물기를 닦아냈다. 털 한 오락이, 턱수염 한 올, 콧수염 하나하나가 자라나 살을 뚫고 나올 때마다 그 애가 거울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좋아했을지 눈에 보여서 조금 마음이 놓였다. 그렇게 웃으려고 그 애는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혼자서 싸워왔고 지금도 싸우고 있는 것이었다. 마지막에 희미하게 한 번 웃고는 고운 얼굴로 간 엄마도 마찬가지였고 오직 자신에게만 들리는 아우성을 속에 품은 채 진짜와는 다른 모습으로 자신을 보고 듣고 짐작하고 취급하는 세상 속을 계속 걸어가야 하는 괴리감과 말하고 싶은 때 입을 다물어야 하는 수두룩한 순간들과 그런 고립 상태와 엄마와 재유는 내내 싸워왔던 것이다. 나는 어떤 것과도 그런 식으로 싸워본 적이 없었다. 이런 소설입니다. 참 좋아요. 어 특히 뭐 암에 걸린 암에 걸린 어머니, 물론 자주 다뤄왔던 주제이긴 하지만 암에 걸린 어머니와 또 동생, 남자에서 여자로 성전환을 하는 동생. 참 시의성 있는 주제예요. 시의성 있는. 각각의 인물의 입장에서 온전히 몰입해서 각각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소설이고요. 참 좋았습니다. 윤혜영 작가님의 43 이었고 그다음에 이주란 작가님의 "넌 쉽게 말했지만" 이게 저희가 지난 이 작품이 아마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에 실렸을 거예요. 그때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상문 학상이었나 아무튼 봤었어요. 다시 보니까 또 좋더라고요. 음.
이건 어떤 충격적인 일을 서울에서 당한 음 어떤 아픔을 겪고 고향으로 내려간 어떤 화자의 이야기죠. 고향으로 가서 뭐 요리를 한다든지 산책을 한다든지 그러고 살고 있어요, 일상을. 그 일상을 잔잔하게 보여줄 뿐인데 이게 순간순간 과거 이야기가 나오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자세히는 드러나진 않지만 근데 일상을 이렇게 나열하는 것만으로도 참 어떤 울림이 있는 참 좋은 소설입니다. 어 흥미를 흥미라는 음악을 듣기도 하고 '서울에서의 삶이 참 힘들었구나.' 이 소설 참 좋아요.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냥 흘러가는데 거의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 어 이 두 가지 문장을 듣죠, 화자가. "씨발 너 진짜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석기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나는 석기가 내게 왜 이런 말을 했을지 생각해 본다. 다른 것에 화가 나 있었는데 마침 그 화살이 나를 향했던 것일까? 아니면 내게 전부터 하고 싶던 말이었을까? 오빠 그러니까 이건 나도 정말 궁금하거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게 대체 무슨 말인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나도 정말 궁금하거든. 이런 말에 대한 이런 생각을 하고 화자가 그다음 말. "나 어제 아기 낳았어." 씨의 메시지였다. 씨가 엄마가 되었고 나는 이모 같은 것이 된 모양이다. 이 격차, 이 두 문장 사이에 이 화자는 살아왔고 살고 있습니다. "씨발 너 진짜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와 "나 어제 아기 낳았어." 이 두 문장 사이에 살고 있어요. 이게 마지막 파트인데요. 묘하죠, 인생이란 게. 음. 아까 말했던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는 말로 상처를 받고 아마 이런 말들 때문에 서울을 떠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나 어제 아기 낳았어." 이런 말 때문에 고향에 왔기 돌아왔을 것이고요. 이겁니다. 이거죠. 음. 상처와 회복. 정영서 작가님의 우리들 이런 작품, 이분 정말 잘 쓰십니다. 이건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정은과 현수라는 커플이 와서 자기 연애 이야기를 쓰겠다. 이거 전에 봤었죠. 저희가 봤었습니다 한번. 그래서 그 이야기를 쓰는데 그거를 인제 화자가 지금 편집자거든요. 책을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 화자도 그 커플을 보고 자기가 예전에 사귀었던 헤어졌던 전 여친에 대한 이야기를 쓰겠다. 이렇게 된 거죠. 글쓰기에 대한 얘기. 근데 이 화자가 되게 자기 몰입도가 높아요. 자기 말을 생각이 깊은 사람입니다. 이런 화자 참 좋죠. 음. 예를 들면 문장이 이러한데 두 사람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받은 인상은 그들이 삶에 능숙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서 내게 첫인사를 건네고 자리에 앉는 속도나 한 사람이 나와 대화를 나누고 다른 한 사람이 음료를 주문하는 과정,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던지는 간결하고 우호적인 질문들은 커피가 채 나오기도 전에 나를 안심시키기에 충분했다. 이거는 이 문장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삶에 능숙한 사람을 알아보는 사람은 삶에 능숙한 사람이겠죠. 화자가 그래 보여요. 아마 정영서 작가님의 특징일 수도 있겠는데 그런 사람 있잖아요. 딱 보면은 분석 잘하고 말도 조리 있게 잘하고 생각이 깊고 능수능란한, 그냥 서툼이 보이지 않는, 너무 능숙해. 인생에 있어서도 고수야. 아마 정영서 작가님은 그런 뉘앙스가 풍겨요. 그래서 보면 다 꿰뚫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읽는 사람들은 감탄하면서 읽는 거죠. 어떤 삶의 어떤 진리랄까? 어떤 팩트랄까? 그런데 막상 만나 보니 예상과는 달리
그들은 내가 그동안 알고 지낸 어느 누구보다 스스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처럼 보였다. 음. 이런 식으로 분석을 잘합니다. 재밌어요. 네. 글쓰기에 대한 글쓰기. 음. 근데 이 커플이 알고 보니까 서로 가정이 있는 바람난 커플이었죠. 그게 인제 일종의 반전이고, 근데 둘이 결국에는 헤어지고, 그럼에도 이 화자는 글을 쓴다. 그리고 어떤 그들에게도 글을 쓰라고 권유하고. 음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세계가 있었고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여름은 지나갔다. 그해의 모든 태풍이 소멸했고 모든 매미는 울음을 그쳤고 아이들은 모두 물에서 나왔다. 그게 다였다. 글을 계속 써요. 나는 그에게 말했다. 미리 생각하지도 않은 말이었는데 나도 모르게 몇 번이고 그 말을 하고 있었다. 당신들의 이야기를 쓰라고요. 물론 나는 그가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들에 대해 쓰게 된 건 나였다. 나는 영경에 대해 쓰다가 그녀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과 현수에 대해 쓰지 않고 영경과의 일을 복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런가 하면 정은과 현수에 대해 쓰면서 영경에 대해 쓰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일이었다. 나는 현수를 만나고 돌아온 후로 우리에 관한 글을 쓰기 시작했다. 물론 그걸 또한 끊임없는 다시 쓰기의 과정만 거칠 뿐 도무지 완성되지 않았고 여전히 그러고 있는 중이지만 그 일이 나에게는 도움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들인데, 이미 그 일들은 영경에서 아주 멀리 떠나왔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끝난 뒤에 그것을 복귀하는 일은 과거를 기억하거나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해석하고 재창조하는 일이니까. 그것은 과거를 다시 경험하는 것이 아닌 과거를 새로 살아내는 것과 같은 일이니까. 그러나 읽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글을 쓰는 것은 생각보다 고독한 일이다. 그래서 어느 날 나는 글을 쓰다가 어쩌면 내가 영원히 혼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고 그게 문득 참을 수 없이 두려워졌다. 이렇게 끝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작품은 최은영 작가님의 상우인데요. 최은영 작가님도 참 좋아요. 상우. 정아가 상우를 처음 본 건 국민학교 4학년 겨울방학의 어느 날이었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음 소설입니다. 정아와 상우는 남매예요. 음. 근데 착하고 귀엽고 인제 바르게 사는 줄만 알았던 상우가 어느 날 연락이 안 되죠. 취직한 지 2년 정도 지났을 때 연락이 안 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상우가 HIV 바이러스에 감염된 거죠. 에이즈에 걸린 겁니다. 그러면서 음 이제 누나와 이제 진실을 얘기하는 거죠. 음 참, 그러니까 에이즈 환자 입장에서, 또 그 에이즈 환자의 누나 입장에서 잘 서술된 작품 아닌가. 음 두 남매가 서로를 알아가는, 다시 알아가는. 우리는 우리를 몇 번 잃어버렸을까. 정화는 아기였던 상우를, 킥보드를 타고 달리던 어린 상우를, 자꾸만 키가 자라 교복을 여러 번 사야 했던 상우를, 들뜬 얼굴로 대학 생활을 하던 상우를, 사회생활에 대한 자신감으로 눈이 반짝이던 상우를, 자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정화에게 가슴 아픈 말은 곧 죽어도 하지 못했던 상우를 잃어버렸다. 상우 또한 수많은 정화와 헤어졌겠지. 뭐 그쵸. 음 아무튼 두 사람 입장을 잘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그런 작품이었고요.
그다음 최진영 작가님의 돌담입니다. 돌담인데 음 두 가지 서사가 겹쳐요. 이 주인공은 회사가 어떤 플라스틱 장난감을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그 플라스틱에 인체 유해 요소를 집어넣은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사용이 금지된 화학 첨가제를 쓰고 있으니까 내부 고발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회사에 있는 뭐 사장뿐만 아니라 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밉게 본 거죠. 그런 그런 전사가 있고 그런 사람이 이제 고향에 다시 돌아와서 엄마 고향에 와서 예전에 그 자기 친구 장미, 장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장미 동생 미래가 있었는데 어느 날 죽었죠. 관광버스 타고 가다가. 죽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하니까 어 함부로 하니까 이 부모도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어느 날부터 돌담을 쌓기 시작한 장미 부모님. 이게 겹쳐요, 두 서사가. 말을 함부로 하는 마을 사람들에게 화가 난 장미 부모, 돌담을 쌓고 있죠. 근데 마지막 장면이 눈보라가 몰아쳤다. 돌을 찾으며 길을 걸었다. 무슨 마음인지 알 수 없었다. 이렇게 끝나거든요. 어 그래서 근데 이 화자는 장미에게도 잘못을 했어요. 장미와 학교 끝나고 만나기로 했는데 안 약속해 놓고 자기는 만나지 않았죠. 그때 내가 무엇을 피하려고 했는지 이제는 안다. 수치심이었다. 내가 어떨 때 거짓말하는 인간인지, 무엇을 부끄러워하고 무엇에서 도망치는 인간인지 생각하기 싫었다. 음. 그런 나를 내게서 빼고 싶었다. 그래서 잊고 살았다. 비슷한 일이 반복될수록 더 잊으려고 했다. 그리고 부장 전화가 오죠. 나의 신고와 그 언젠가는 상관이 있는가 모르겠다. 돌 하나를 쌓았을 뿐이다. 계속 신고하면서 조사를 재촉하고 인터넷 카페와 SNS에 터뜨리면 돌은 더 쌓이겠지. 내게 그럴 책임이 있는가? 의무가 있는가? 나는 배 터졌다. 나도 처음부터 뼈는 아니었다. 살이 될 수도 있었다. 그들의 살이 되고 싶었나? 아니, 절대 아니야. 그럼 뭐가 되고 싶었지? 모르겠다. 더 나빠지고 싶지 않다. 한때 나는 장미의 동생이 되고 싶었다. 장미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그 아이. 눈보라가 몰아쳤다. 돌을 찾으며 길을 걸었다. 무슨 마음인지 알 수 없었다. 이런 소설입니다. 그리고 한유주 작가님의 왼쪽이 오른쪽, 오른쪽이 왼쪽인데요. 한유주 작가님 정말, 정말 특이하게 쓰세요. 이 소설은 한 상황을 다루고 있어요. 하나의 상황인데 누군가 내 머리채를 계단에서 잡고 있고 나는 거기서 뿌리치고 뿌리치고 살려고 하죠. 나는 죽을 위기에 처해 있고 근데 왜 머리채를 잡았는지 왜 그건 안 나와요. 근데 하여튼 그 상황이 다인데 지금 보면 그 상황이 다인데 그거에 대한 서술인 거죠. 시작을 어떻게 들어가냐면 "나는 첫 문장이 떠오르지 않을 때마다 다른 사람들의 책을 펼치고는 했어. 책에서는 늘 첫 문장을 발견할 수 있었다. 내가 쓰지 않은 문장들이었다. 그렇게 많은 책들이 펼쳐졌지? 그렇게 많은 책들이 펼쳐졌다. 펼치다, 펼쳐지다, 펼쳤다, 펼쳐졌다. 그리고 나는 늘 첫 문장을 발견했어. 수없이 많은 첫 문장들이 마지막 문장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내 것은 아니었다. 내가 쓴 문장들은 아니었다. 그중에는 내가 쓰고 싶은 문장들도 있었어. 그런 걸 보면, 그런 걸 읽으면 훔치고 싶었다. 하지만 훔치지 않았지. 훔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훔쳤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렇게 어느 날에는 개가 나타났지. 바람이 불었고 달도 떴다. 이야기를 쓰려다가 지우고 지우려다 썼다. 지금도 눈앞에 어떤 풍경이 있네. 하지만 흐려서 풍경의 세부가 잘 보이는 건 아니다. 언젠가 이런 날이 있었지. 겨울이었다. 전날 눈이 많이 내렸어. 그래서 그날 눈이 많이 내린 다음 날 기온이 0으로 떨어졌던 날 눈길이 빙판길로 돌변했던 날 얼음이 사나웠던 날이었다. 나는 어딘가로 가야 했어. 목적지가 어디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차에 시동이 걸리지 않았어. 좀처럼. 뭐 이런 식으로 이어져요. 문장이 끊임없이 이어지는데 이 화자는 지금 첫 문장을 쓰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끊임없이 이게 머릿속에서 생각을 소설 쓰는 과정에 대한 자기가 소설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이게 마음속에 있는 목소리를 그대로 풀어낸 것 같아요. '아 첫 문장 써야 되는데 어떡하지? 어떻게 하지?' 책을 펼쳤다 펼쳤다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유연상을 하다가 '그래. 어느 날엔 개가 나타났지. 바람이 불었고 달도 떴다.'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그러는 과정 같아요. 이 쭉쭉 가다가 하지만 그날은 도망쳐서 어딘가로 가야 했어. 네 이야기를 들어야 했다. 적어도 네 이야기의 흔적을 발견해야 했지.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해야 하는 지금 나는 자동차 전면 유리창에서 눈이 걷히면서 녹아 흘러내린 물줄기로 시작해야 하겠다고 생각한다. 음. 쭉쭉 또 가다가 나는 지금 머리채가 잡혀 있어. 누군가가 내 머리채를 잡고 있다. 비유적 표현이 아니야. 실제로 그렇다는 말이다. 내가 좀 더 묘사에 재능이 있었다면 좋을 텐데. 아무튼 설명을 해 보기로 한다. 이렇게. 이런 소설입니다. 재밌어요. 몰입도가 엄청나고요. 김사과 작가님도 생각이 나요. 좀 결은 다르지만 그 일필휘지라고 하죠. 한 번에 쭉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써 버리는 한숨에 그런 느낌. 어 그냥 막 쓰는 거죠, 생각나는 대로. 그런 느낌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정보가 주어지고 추리 소설 같기도 하고요. 문장력이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이거 읽어 보시면 알 겁니다. 이 소설은 소설적 재미를 극대화한 소설이죠. 이런 소설 좋습니다. 그리고 김성중 작가님의 레오니. 이거 특이한데요. 어떤 점이 특이하냐면 화자가 필리핀 사람이에요. 근데 필리핀 사람인데 어린아이죠. 6 살짜리 쌍둥이. 어 페드로와 레오니. 페드로가 5분 먼저 태어나서 형이 되었고 오빠. 레오니는 동생이 됐죠, 5분 늦게 태어나서. 근데 이들이 살고 있는 곳은 저기 어디야 이게 남미인가? 아무튼 그럴 거예요. 근데 필리핀의 모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모든 가족들이 모입니다. 5 년에 한 번씩. 할머니의 할머니가 그렇게 하자고 한 거죠. 그러니까 유럽에도 있고 뭐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네. 그럼 얼마나 많은 여행 경비가 들겠습니까? 어쨌든 모인 오랜만에 5년 만에 모인 가족들 이야기예요. 필리핀 가족들 이야기. 정말 독특하잖아요. 보통은 우리 한국 저자가 한국인 이야기를 쓰지 화자가 외국인이지는 않거든요. 특히나 여기는 한국인 한 명도 안 나오잖아요. 필리핀 가족 이야기니까. '이걸 어떻게 썼지?' 싶을 정도예요, 김성중 작가님이. '이걸 왜 쓰게 됐지?' 싶은데 아무튼 전 되게 흥미진진하게 읽었습니다. 한국인 화자가 아닌 것만으로도 '필리핀 그 이민자들 이야기를 한국인이 쓸 수도 있구나.' 어떤 가능성을 봤어요. 재밌게 읽었고 특히 어린 화자, 어린이의 눈에서 어 자기 가족들, 친척들 한 명 한 명 그 인물
캐릭터가 돋보이거든요. 음. 근데 필리핀 전통 음식이라든지 그 문화,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의 어떤 캐릭터들, 정말 묘사도 좋고 여러모로 좋았던, 재밌게 봤던 작품입니다. 이런 식이라면 어 만약에 제가 인제 이런 식의 작품을 쓴다면 이럴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면은 나는 말레이시아에 사는 어떤 가족의 이야기, 말레이시아만의 어떤 그들만의 어떤 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화두랄까? 사건이 있겠죠. 근데 그건 거기 살아 보거나 아니면 뭐 그걸 다룬 어떤 다큐멘터리나 이런 걸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것도 의미는 있겠다 싶어요. 잘 모르지만. 모르기 때문에 더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 정보도 많이 찾아야겠지만, 아니면 제가 뭐 호주에 사는 어떤 젊은이의 이야기를 쓴다든지 아니면 독일에 사는 할머니 얘기를 쓴다든지 그럴 수 있죠, 한국인이지만. 근데 쉽지 않죠, 그렇게 그런 얘기를 쓰는 게. 이 작품은 충분히 어 필리핀 이민자들 얘기, 어떻게 보면 한국에 굳이 적용을 한다면 한국에도 아메리칸 드림이 있었잖아요. 미국의 세탁소라든지 그래서 가서 일했던 한국인들이 많았죠. 독일에 뭐 광부나 간호사로 갔던 분들이 있었다고 알고 있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여기도 필리핀 가족 이민자 얘긴데 맥이 좀 닿죠. 자, 그다음에 윤대영 작가님의 밤의 흔적인데, 이 작품 특이했던 게 넷플릭스에 그 드라마가 있어요. 음 그 유물 정리 업체, 사람이 죽으면 거기 가서 시체는 당연히 그 전문 처리하시는 분들이 가겠지만, 그럼 시체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 집을 누군가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 업체 얘기입니다. 정말 독특하죠. 특수한 직업. 특수청소 하청 업체, 유물 정리 업체.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이걸 다룬 넷플릭스 시리즈가 있습니다. 저는 이미 봤기 때문에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넷플릭스 드라마는 그 직업에 대한 어떤 고민, 성찰로 갔다면, 이거는 이 직업은 양념 정도로 나오고 그게 좀 아쉽긴 했었어요. 이 직업을 통해서 어떤 자살을 하려는 여인을 막은 주인공과 그 여인의 이야기죠. 그래서 이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되나 인제 다 읽어 봤는데, 그리고 이 여인은 자살을 그 남자가 막아 줬으니까, 근데 꿈에 웅덩이 막 숲속 웅덩이 보고, 결국 뭐 그런 얘기예요. 음. 그 웅덩이가 결국 생명의 물이다. 인도 신앙에 나오는 암리타. 뭐 그래서 고유한 당신의 이야기가, 이게 작가가 당신은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이것도 재미있었고, 그다음에 이승우 작가님의 소돔의 하룻밤. 저는 단언컨대 이 소설집에서 최고의 작품은 이승우 작가님의 소돔의 하룻밤 아니었나. 이거는 소설이라기보다는 그 성경 주해서, 주석서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기독교지만 그래서 성경 뭐 통독을 하죠, 기독교인들은. 자기만의 해석을 합니다. 이 오랜 전통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이건 이승우 작가님의 성경 해설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돔, 룻 룻 룻인가? 이 누구야 이거. 어 소돔, 룻이 아니라 롯이다, 롯. 롯 롯과 가족들. 그리고 이야기 다 아시죠? 그 천사들이 와 가지고 소돔 성에 왔는데
롯이 그들을 반겼죠. 근데 그 소돔성은 워낙 악하니까 사람들이 그 천사 나그네들 내놓으라고 우리가 욕보이겠다고 롯이 "내 딸들을 줄 테니까 이 딸들을 데려가라. 하지만 이 나그네들은 데려가지 마라." 그 알 수 없는 주장을 하고 그럼에도 이들이 "딸 필요 없다. 그 나그네를 내놔라." 하니까 그 나그네들이 그들을 눈멀게 하고 "내가 당장 이들을 멸할 테니까 소돔성을 멸할 테니까 롯과 가족들은 산속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롯은 뭐 근처에 성으로 피신하겠다. 그러고 가는데 아내가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 대고 그 얘기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얘기인데 성경 구절은 짧아요. 다 해 봤자 뭐 한 쪽 될라나요? 근데 짧은데 이거를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해석을 하다니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전 지금껏 봤던 어떤 해석보다도 성경을 잘 파악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뭐 이제 이승우 작가님이 서울 신학대를 졸업하셨거든요. 그래서 더 이렇게 쓸 수 있으신 것 같은데 서울신대 졸업하셨으니 거의 뭐 목사님 버금가는 수준 그런 깊이인 거죠. 근데 여기 나온 해설들이 다 이해가 됩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고. 그래서 '아 이거는 진짜 읽어 보세요. 음 성경을 이 정도 깊이까지 해석할 수 있구나.' 어떤 지적으로 정말 만족스러운 정말 깊은 사유 깊이로 따지면 소돔의 하룻밤이 제일 깊었던 것 같아요, 여기 나온 소설 중에. 소설가는 철학자죠. 자기만의 어떤 철학을 사건을 통해 캐릭터를 통해서 독자에게 전달하는 건데요. 이승우 작가님은 노벨 문학상 한국 후보로도 거론된다고 합니다. 저는 그 정도였 분인지 몰랐어요, 솔직히. 예전에 고은 시인이 나왔었는데 사건 생기면서 인제 잠잠해졌고 이승우 작가님은 정말 '아 이분은 노벨 문학상 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정말 깊은 작품이었습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구나.' 한번 잠깐만 한번 중간에 뭐 아무 문장이나 읽어 드리면 어 그러니까 어떤 성이 악하다고 평가되는 것은 그곳에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산다는 뜻이다. 그런데 무엇이 악한 짓일까? 악한 짓을 규정하는 것은 이들을 규탄하는 울부짖음이다. 소돔을 멸하려고 온 천사들은 이 성 사람들이 행한 악한 짓의 구체적인 목록을 열거하지 않는다. 이런 짓을 했거나 저런 규범을 어겼기 때문에 멸망당할 거라고 설명하는 대신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을 규탄하는 울부짖음이 너무 크다고만 말한다. 무슨 짓을 하거나 어떤 규범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울부짖게 하는 것이 악이다. 울부짖는 자는 울부짖는 것 말고는 다른 대응 수단이 없기 때문에 울부짖는다. 울부짖는 것 말고 다른 대응 수단을 갖고 있는 자는 그 수단으로 대응할 것이다. 울부짖는 자는 사회적 제도적 보호로부터도 제외된 자들이다. 천사는 직접 거명하지는 않지만 가령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과부들, 고아들, 보호자가 없는 자들, 떠돌이들, 아무데도 소속되지 않는 자들, 소외된 자들, 외지인들을 떠올릴 수 있다. 이들의 울부짖음은 고발이고 증언이다. 울부짖음이 신의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유죄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가장 확실한, 어쩌면 유일한 증거이다. 신은 규탄하는 울부짖음만을 유죄 증거로 인정하고 판결한다는 것이 천사가 롯에게 한 말의 내용이다. 롯은 이 성을 위해 울부짖지 못한다. 철학? 이건 철학입니다. 철학. 철학서의 서술이에요. 정의하고 있잖아요. 분석하고 있습니다. 철학이에요, 철학. 자, 여기까지
다 봤는데요, 모든 작품들을. 음 굳이 제가 좀 뽑자면 제일 감명 깊게 본 작품은 이승우 작가님의 소돔의 하룻밤이었고, 그다음에 좋았던 작품들 한유주 작가님의 왼쪽이 오른쪽, 오른쪽이 왼쪽, 그리고 윤희영 작가님의 43, 정영수 작가님의 우리들, 이런 작품들이 참 좋았어요. 나름의 특이성이 있는 거죠. 단순히 잘 쓴 게 아니라 문학적, 예술적 특이성이 있는 빛나는 작품들이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2020년 현대문학상 수상 소설집 읽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주에 깔끔해서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